네, 이 시간 책임져 주시는 선재규 선임기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경제 얘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작년에 침체를 예측한 경제학자들의 얘기인데요. 뭐 자성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지난주에 그 전미 경제학회 연차 총회가 열렸는데요. 네. 그 1년 전 열렸을 때는 그 대부분의 그 경제학자들이 침체 없이는 물가를 잡기 힘들 거라 이렇게 네. 관측을 했었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이제 자기들이 좀 판단을 잘못한 것 같다.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인정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100년에 한 번 정도 있을까 말까 하는 그 팬데믹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경제 모델을 기계적으로 적용한 게 실수였던 것 같다는 그런 자성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이 좀 반성을 했다 이런 얘기네요. 예. 네. 아시다시피 지금 연준이 그 통화 정책에 그 상당히 중요하게 반영하는 그 개인 소비자 물가 지수. 네. 이게 작년 11월 기준으로 해서 전년 대비 2.6% 상승. 그래서 이제 연준 목표치가 2%니까 꽤 접근을 하는 수준으로 이제 많이 진정이 됐죠. 그래서 여기 대해서 이제 학자들이 애초에 인플레 급등 이유를 제대로 이해 못한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학계가 예상한 것보다 인플레가 빨리 진정이 된 데 대해서 우리가 놀라지 말아야 할 것 같다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중요한 건 이제 올해 전망일 텐데 올해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연준 2% 인플레 목표치 달성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데 대체적으로 동의를 했습니다. 네. 그 40세 미만 경제학자한테 주는 상이 존 베이지 클라크 메달인데 이거를 받은 그 버클리 대학 UC 버클리 그 나카무라 교수 얘기인데요. 인플레 전환을 예측하는 게 물론 어렵지만 이런 그 예상보다 빨리 둔화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거를 인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올해 연준 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상당한 학자들이 이제 시장보다는 조금 좀 신중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동의를 하는 걸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네. 또 어떤 얘기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른바 그 중앙은행의 적정금리 판단 기준하는 그 테일러 준칙을 만든 네. 존 테일러 스탠퍼드 대학 교수가 인플레가 계속 둔화하면 금리도 더 낮아질 거다. 그래서 지금 기준금리를 지금 이제 상단이 5.5%죠. 근데 많게는 한 3%대까지 떨어질 수 있을 걸로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2022년에 연준이 인플레 상승에 너무 늦게 대응한다고 아주 강하게 비판했던 인물입니다. 네. 그러면 일단 100년에 한 번 정도 발생하는 굉장히 이례적인 팬데믹 때문에 기존의 모형을 기계적으로 작용한 게 좀 판단 미스다라는 얘기인데 그럼 이걸 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어떤 기존 그 인플레 관련 경제 모델 개선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 노스웨스턴 대학의 제니스 에벌리 교수, 이 사람은 이제 연준 부의장 물망에도 올랐던 사람인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팬데믹을 고려하지 않고 우리가 너무 기계적으로 기존의 모델을 적용한 게 문제인 것 같다. 그러면서 그 2021년 인플레 급등을 초래했던 그 공급망 충격이 상당히 오래간 걸로 판단을 했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급 측면이 예상보다는 좀 양호한 것 같다. 그래서 이런 그 인플레 상승 압박 없이 경제가 좀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을 걸로 본다. 그래서 자기는 연착륙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희망적이다. 이런 것도 진단됐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좀 이견이 있기는 합니다. 네. 보다 장기적인 경제에 대한 전망도 있다면서요? 그런데 네. 장기적인 미국 경제 전망은 좀 어둡게 나타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에벌리 노스웨스턴 대학 교수 얘기가 팬데믹 이전 추세로의 회복이 그 장기 성장으로 이어질지는 자기는 좀 의심이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령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지정학적 분쟁이 많은 것, 그다음에 국제 무역이 이제 이 사람은 파편화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런 것들이 역풍으로 작용해서 그 장기 성장에 상당히 걸림돌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생산성 증가가 필요하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걸 위해서는 인공지능,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근무 방식, 그다음에 지속적인 그 이민자 대규모 유입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생산성에 대한 얘기는 상당히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콜롬비아 대학의 그랜 네. 허바드 교수는 생산성 예측 향상을 예측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데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이제 최근에 AI가 뜨니까 AI에 의한 혁신이 상당히 필수적일 텐데 이게 노동자를 대체하는 게 아니고 보완하는 방식으로 돼야 한다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뭐 AI, 경제적인 여러 인플레이션도 그렇고요. 여러 공급망 이슈가 있겠지만 정치적인 이유나 안보도 중요하잖아요. 최근에 뭐 네. 그 경제 안보라는 얘기들 많이 해가지고 미국 같은 데서도 이걸 계속해서 이제 동맹도 막 압박하고 하는데 여기 대해서 교수들 얘기는 이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무역하고 투자가 자유시장 논리에서 나오는 건데 이런 것들 때문에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성장 동력이 억제되는 거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경제학자들이 또 그 지난 몇 년간 외국인 직접 투자 패턴이 많이 변했다는 점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미국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중국 대신 동맹과의 거래를 선호하는 이른바 프렌드 쇼어링 현상이 불거졌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UC 버클리의 나카무라 교수는 글로벌 경제 통합 측면에서 앞으로 몇 년이 좀 전망은 자기는 어둡게 본다고 그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네. 저명한 경제학자들의 경제에 대한 예측, 뭐 작년에 대한 반성이라든지 장기 경제 전망 여러 가지 이야기들 좀 들어봤습니다. 다음 얘기 해볼게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약에 재집권하는 상황에 대비해서 아시아 중견국들이 무역 전쟁이 영내로 확산하는 배드 시나리오에 뭐 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 있네요. 미국 싱크탱크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네. 쪽에서 분석이 나왔는데요. 이게 지금 트럼프가 지금 재집권하는 상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 대비하는 게 필요하다 하면서 우리나라하고 일본, 호주, 싱가포르 같은 아시아 중견국들이 이렇게 트럼프가 만약에 집권할 경우에는 무역 전쟁이 아시아 쪽으로 확산할 수 있는 그런 배드 시나리오에 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권고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그 일기 집권했을 때 TPP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에서 빠졌죠. 그리고서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 일본하고 호주가 이제 그걸 미국을 대신해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CPTPP로 또 해가지고 이제 출범시켜 놓은 상태인데 이러고 나서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네. 안 되겠 이제 중국이 자꾸 입질을 하니까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제 이른바 경제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를 출범시켰죠. 근데 지금 트럼프는 자기가 재집권하면 이것도 빠지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대비를 하는 게 좋겠다는 권고입니다. 네. 사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후보로 될지 안 될지도 그런 상황이긴 한데 지지율로 보면은 재집권에 대한 가능성도 그렇죠. 배제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여기 대비를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고요. 네. 트럼프는 뭐 지금 뭐 얼마 전에도 아주 그 유세하면서 내가 대선에서 승리하면은 IPEF 즉각 첫날 폐기를 하겠다 아주 또 거듭 강조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게 TPP 2탄이라고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그 트럼프 아시다시피 지금 뭐 그 바이든 행정부의 인프레 감축법 백지화 그다음에 이른바 10% 보편적 관세 도입하겠다고 공약을 한 상태죠. 그래서 아시아 무역 전쟁이 전개될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트럼프의 그런 그 공약을 보면은 네. 재집권할 경우에 아시아 무역 전쟁이 확산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이제 이쪽 그 피터슨 국제연구소 분석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대비를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겁니다. 지금 IPEF는 이것도 좀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공정 청정 경제 쪽에서는 이제 합의가 됐는데 무역 분야에서는 지금 미국이 계속 지금 좀 시쳇말로 딴지를 걸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가 환경 노동 기준 강화를 요구하고 또 바이든 행정부도 이게 잘못하면 또 대선에 역풍을 맞을까봐 추가 논의에서 지금 상당히 지지부는 좀 이렇게 발을 빼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돼서 미국이 IPEF에서 빠지더라도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7년에 그 트럼프 행정부가 그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에서 탈퇴한 다음에 일본하고 호주가 주도적으로 해서 이거를 이제 보완해서 출범시킨 게 이제 CPTPP죠. 그렇듯이 IPEF도 만약에 트럼프가 재집권해가지고 미국이 빠지면은 이거를 한국, 일본, 호주, 싱가포르 같은 나라들이 이거를 주인 의식을 갖고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라는 게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조언입니다. 아시아 중견국들이 주인 의식을 갖고 좀 주도적으로 예. 나서라. 뭐 이런 미국에 너무 의존하지 말라는 얘기를 미국 싱크탱크가 했습니다. 그러네요. 네. 다음 얘기해 봅니다. 한미일이 최근 가진 제1차 인도태평양 대화에 중국이 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인가요? 현재 시간으로 지난 금요일 워싱턴 DC에서 제1차 인도태평양 대화를 했죠. 네. 그래가지고 뭐 북한 핵 미사일 위협하고 남중국해에서 중국 이런 것들 공동 대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만 해협 문제를 또
지적을 했죠. 네. 여기 대해서 뭐 아주 중국이 강하게 반발을 합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어제 정례브리핑에서 이제 기자가 입장을 물어보니까 뭐 중국 관련 부당한 내용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그러면서 이제 늘 했던 얘기입니다. 그 협력을 핑계로 배타적인 작은 울타리를 만들고 중국 내적에 거칠게 간섭하고 중국에 먹칠을 한다.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만 문제 이건 우리 내정이니까 끼어들지 말라고 또 거듭 경고를 했고요. 네. 이게 지금 뭐 명시하진 않았는데 미국이 최근에 필리핀하고 함께 남중국해 공동 순찰한 것 이걸 좀 겨냥한 그거를 건가요? 겨냥한 것 같다는 분석이고요. 네. 그리고 또 그 중국 그 기관지 글로벌 타임스도 이걸 또 이제 한미일 그 협의에서 대만 해협 평화를 강조한 것에 대해서 이제 이거를 중국 발전을 저지하려는 집단적 시도라고 또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좀 거북한 표현을 썼습니다. 미국 전략에서 한국과 일본이 쫄병 역할을 하도록 요구받았음을 보여주는 거다. 뭐 그렇게 또 비판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한미일 대화에 중국이 발끈한 얘기. 여기까지 듣겠고요. 다음 얘기해 봅니다. 일본 매체가 이 자율주행차의 필수가 라이다라고 저도 좀 라이다죠. 많이. 라이다는 아시다시피 이제 자율주행차의 눈 역할을 그렇죠. 하죠. 그래서 이제 네. 핵심 센서인데 이게 완전 자율주행용하고 운전자 지원용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네. 지금 일본 그 영어 매체죠. 니케이 아시아가 어제 중국이 이 라이다 기술에서 세계 선두 입지를 다지고 있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중국이요. 네. 네. 지금 그 일본 그 특허 조사 업체 페이턴트 리절트라는 데서 조사한 걸 보면요, 2000년 이후에 중국 기업들의 관련 특허 출원이 근 2만 6천 건, 미국이 한 18,000 건 정도, 일본이 한 14,000건이니까 훨씬 더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 물론 이제 기업별로는 독일 보시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일본 덴소가 그 다음이고 이제 중국 기업이 3, 4위로 돼 있는데 최근에는 중국 기업들이 특히 라이다 그 특허 출원에서 아주 압도적으로 해서 보쉬하고 덴소를 크게 앞질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칫 순위가 바뀔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몇 년간 이 중국의 속도랄까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빠르다. 빨라진다는 겁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라이다 시장에서 헛사이 테크놀로지하고 로버센스 두 회사가 이제 독보적인데, 네. 헛사이는 좀 단가가 높은 자율주행용 제품에서 이제 앞서고 있고요. 반면 로버센스는 좀 단가가 좀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운전자 지원용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네. 지금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라이다 기술 발전이 지금 중국이 전기차 내수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그런 덕도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중국 기업들이 이제 자기들끼리 서로 차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술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속도가 빠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니케이 아시아는 중국이 그 2차 전지 쪽도 선점을 한 걸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기차 쪽에서도 특히 라이다에서도 이런 식으로 세계 그 미국하고 다른 나라들의 어떤 그 격차를 더 벌릴 수 있을 걸로 그렇게 내다봤습니다. 중국이 라이다에서도 좀 기술 면에서 선점할 수 있는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분석이고요. 다음 이 소형 모듈 원자로 SMR 얘기를 좀 해봅니다. 이 얘기 좀 자주 나오네요. 네, 어제도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이게 이제 SMR 이게 이제 지금 이거 경쟁이 치열하죠. 네. 그러자면 이제 이거를 운전하려면 이제 여기 들어가는 핵 연료가 필요한데 지금 보면은 영국 이걸 지금 상용 생산하는 나라는 사실 러시아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기 들어가는 그 연료가 고순도 저농축 우라늄이라는 건데요. 이게 뭔가 하면은 우라늄 235 농축도가 이제 보통 지금 현재 그 원자로 같은 경우는 이제 5%에서 20% 이제 그 5% 미만 저농축 우라늄이 주로 사용되는데, 이 고순도 저농축 우라늄 같은 경우는 5에서 20%까지, 그러니까 좀 농축도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는 러시아만 상용 생산해서 지금 사실상 독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이 이거를 안 되겠다 싶어서 자체적으로 개발하겠다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러시아 의존에서 탈피하겠다. 그래가지고선 한 3억 파운드, 우리 돈으로 한 5천억 원 이상을 들여서 자체 생산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그저께 발표를 했습니다. 네.
공장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뭐 하겠다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뭐 목표가 있나요? 몇 년도까지 이루겠다? 영국 같은 경우는 네. 지금 2050년까지 전력 수요의 4분의 1 정도를 이제 그 원자력 발전으로 충당할 계획인데 네. 이걸 위해서 이제 첨단 모듈식 원전 건설에 나서 가지고 이제 2030년부터 가동을 하려는데 지금 상태로는 그때까지도 러시아 그 연료에 의존을 해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개발을 하겠다는 겁니다. 핵연료 자체를요. 이 러시아가 이걸 독점하면서 어떤 예. 뭔가를 많이 요구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한 경계심도 여기에는 좀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걸까요? 영국 네. 에너지 그 안보 담당 장관 얘기가 예, 푸틴이 이렇게 우리를 더 이렇게 빌미로 뒤흔드는 걸 더 두고 보지 않겠다. 아. 그러면서 영국이 1956년에 세계에서 처음으로 상용 원전을 가동을 했었다. 그래서 이걸 우리도 그런 과거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러시아를 제외한 유럽에서 처음으로 이 아까 말씀드린 첨단 핵 연료를 생산하는 국가가 될 거다. 아주 강하게 얘기를 그 의지를 밝혔습니다. 네. 자, 영국의 차세대 원전용 핵 연료 생산 추진 이야기 해봤고요. 다음은 테슬라 주주들 인물 위험 직면 머스크 마약 의혹 일파만파. 제목만 보면 좀 자극적인데 어떤 얘기인가요? 지금 테슬라 머스크가 지금 사적 파티에서 뭐 여러 가지 뭐 좀 마약 종류를 뭐 썼다는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네. 복용했다. 그런데 여기 대해서 지금 테슬라가 자꾸 기자들이 물어봐도 입을 다물고 있으니까 의혹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투자 전문 매체 베런스가 이 테슬라 주주들이 이른바 그 주요 인물 리스크에 대비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머스크가 2022년 그 트위터 인수, 지금은 이제 X로 이름을 바꿨죠. 네. 그때도 그 테슬라 그 인수 자금 때문에 몇십억 달러어치를 팔아가지고 그때도 이런 위험 리스크가 있었다는 건데 이제 그런 걸 다시 대비를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흔히 우리가 CEO 리스크라고 좀 많이 그렇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인물 지금, 때문에 네, 그래서 위험하다. 대비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테슬라 주가가 지금 뭐 그동안에도 꽤 빠졌죠. 최소한 단기적으로 주요 지수보다 성과가 실적이 낮을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를 하라고 그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얘기해 볼까요? 애플 올해 최대 도전은 삼성전자. 아이폰 매출보다 삼성과의 AI 경쟁이 관건이다라는 얘기했네요. 오늘 새벽에 나온 걸 보니까 지금 저 애플워치 나오고 나서 9년 만에 지금 야심적인 그 비전 프로. 예, 이거를 다음 달 2일쯤 미국에서 출시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어. 맞습니다. 오늘 네. 애플 주가가 좀 올랐나요? 네, 올랐습니다. 근데 최근에 뭐 애플이 좀 영 신통치가 않죠. 네. 그래가지고 지금 뭐 보니까 블룸버그가 그저께 분석을 했는데 애플이 지금 AI 쪽에서 특히 많이 치워져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 올해 그 애플의 가장 큰 도전이 무슨 아이폰이 아니고 삼성전자 같은 데 대한 AI 경쟁에서 처질 수 있다는 점, 그게 최대 도전이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애플 같은 경우는 생성형 AI 비전에 대한 큰 그림이 빨라야 내년에나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오는 17일에 AI 기능을 탑재한 갤럭시 S24 시리즈를 공개한다. 이것도 상기시켰습니다. 네. 비전 프로 말씀해 주셨지만 다음 달 2일에 이제 미국에서 출시하는데 우리 돈으로 가격이 한 460만 원. 글쎄 말입니다. 네, 460만 원 정도로 지금 지금 뭐 책정이. 아시다시피 애플이 지금 이달 말에 작년 4분기 실적 공개하는데 지금 뭐 잘못하면 5분기째 역선장할 가능성도 지금 제기되는데 지금 뭐 월가 쪽에서도 계속 그 투자 의견을 지금 낮추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베런스는 애플이 자칫 잘못하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시총 1위 자리를 내줄 가능성까지 있다. 이렇게 또 전망을 하네요. 네. 그래도 애플은 애플인데요. 그렇죠. 네, 애플은 애플이죠. 애플인데 시총 1위 기업인데요. 그렇지만 최근에 좀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슈들이 많이 불거지면서 투자 의견 하향 얘기도 있고 주가도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간밤에 좀 반등을 했는데요. 어떻게 될지 삼성전자와의 또 경쟁 이런 것도 우리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뉴스 살펴봤습니다. 워싱턴이 선재규 선임기자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